임경업전 절정 2부터 시작합시다. 아, 그렇죠. 절정 1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죠? 자, 일단 이제 임경업전에서 절정 1의 내용은요, 누구와 누구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거냐면, 바로 호왕,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와 왕과 그 다음에 임경업의 대화가 중요하죠. 그치? 임경업의 대화가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절정 1에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디에 주목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요거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 뭐냐면, 인물의 의도. 알겠지? 그러니까 주로 대화 형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인물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인물의 의도와 관련을 좀 짚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지? 요거 두 가지를 좀 잘 짚어봐야 돼. 그러면 아마 시험에서 요거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것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 그거에 한번 주목해보자. 먼저 읽어볼게. 호황이 크게 놓아요. 그러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이르기를, 내 목숨이 내게 달렸거늘 종시 굴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호황의 의도를 보자 이거죠. 그렇지? 일단 호황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임경업에게 무엇을 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임경업에게 항복을 하라고 항복을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권유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는 권유하는 방식을 좀 보자. 알았지? 여기 이제 시험에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목숨이 내게 달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어떻게 된다?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죽여버릴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권유하는 방식이 되게 재밌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협을 하거든요. 위협을 통해서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위협만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굴하지 않느냐? 내가 항복하면 내가 뭐 하겠다? 너를 왕으로 봉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항복만 해주면 너 뭐 시켜주겠다? 내 왕 시켜줄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걸 뭐라 그래? 회유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호왕이 임경에게 이제 항복을 하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근데 뭐 위협과 회유책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호왕이니까 걸 수 있는 조건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무엇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바로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바로 이 임경업의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지? 자, 근데 당연히 임경업은 뭐 하겠어요? 거절하겠죠. 경업이 가로되 병자년, 이게 언제냐면 바로 병자호란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상이 종사를 위하여 내게 항복하셨거니와 내 어찌 몸을 위하여 내게 항복하리요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항복하기를 권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임경업이 이제 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갈등을 하고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호황과 바로 임경업의 갈등이 보여지는데, 자, 임경업은 이러한 호황의 권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바로 항복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거절하는 이 임경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임경업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절하는 거야? 내가 우리 나라의 종사를 지키기 위해서 병자호란 때 뭐 했는데? 병자호란 때 뭐 했는데? 항복했는데 우리 임금이 항복했는데 내가 내 몸 하나 지키겠다고 어떻게 하겠어? 하겠냐 이거야. 그렇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경업이 거절을 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뭐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알겠니? 또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로 나라의 충성심을 가지고 바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국가에 또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유교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선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이제 호왕이 한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충성심.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거절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 소설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임경업전을 쓴 사람의 목적은 병자년이라고 하는 곧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받기 위한 거지? 뭐예요? 그 뭐라 그랬어, 선생님?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받을 수 없고 소설을 통해서 보상 심리를 받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보상받고 싶은 심리야. 그 상처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청나라 황제가 위협하고 회유를 하는데 딱 거절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느낄 수 있겠어? 그렇지. 바로 여기선 민족적 보상 심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보상 심리를 느낄 수 있고 또 굴욕적이었잖아, 얘들아. 맞아요? 병자호란은 되게 굴욕적이었잖아. 그 굴욕에 대해서 너무 굴욕적이야.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근데 소설 속에서 이렇게 싫어. 나는 너랑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바로 대리만족 느끼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속 가봅시다. 자, 하니 호황이 분통이 터져 군사에게 명하여 내어 배어라 하니 경업이 대꾸하여 내 명은 하늘에 있거니와 내 머리는 십보 지하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목숨은요, 명이 목숨이거든요. 하늘에게 있고요. 됐니? 됐니? 그 다음에 내 머리는 집보시야. 저 십보 지하. 어디? 저승에 있다 이 말이야. 나는 하늘이 명해준 사람이고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지? 저승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임경업이 어떤 의미로서 이야기를 한 거냐면 바로 이런 뜻이지. 다시 말하면 청나라, 그러니까 호왕보다 자신이 어떻다라는 거야?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게 역시 뭐냐면 이 임경업은 바로 이러한 위협에도 항상 강경하고요. 그치? 당당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런 태도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임경업에. 야, 니네 같으면 황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그렇지 못하지. 임경업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임경업에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영웅적인 면모. 임경업의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다음 가봅시다. 자, 그랬더니 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무사를 보며 바삐 죽이라 하니 호황이 경업의 강직함을 보고 탐복하여 묶은 것을 풀고 손으로 이끌어 올려 그러니까 앉히고 말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다가 이제 임경업의 당당한 태도, 강경한 태도에 어떻게 한 겁니까? 오히려 호황이 항복을 한 거죠. 알겠지?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야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 나에게는 역신이나 됐어요? 그 다음 조선에서는 충신이라 내 어찌 충절을 헤아리오. 장군의 원대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호황이 임경업을 대하는 태도가 처음에는 위협과 해요책이었다가 자신의 권위로 이제 당당한 태도를 보고 호황의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지?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히려 감동하는 거죠. 그렇지? 감동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임경업의 무엇 때문이다? 충절을 보고 이렇게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임경업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병자호란이 끝나고 우리의 세자와 대군, 그러니까 두 왕자가 이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경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이제 볼모에서 인질에서 풀어주고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더라. 이때 자 이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때 다시 말하자면 감동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임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됐니? 네, 정리됐죠? 자, 이때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으로 들어가느냐? 이번엔 세자와 대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세자, 대군.
한번 읽어볼게요. 별궁에 계시면서 임장군을 주야로 기다리는데 문득 문 지키는 관원이 들어와 고하되 임장군이 천자께 청하여. 그때 천자가 누구냐면 호황이에요. 알겠지? 이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 호황, 그러니까 중국의 왕을 보통 우리가 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늘의 자식. 근데 이거는 이제 중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맞지? 어쨌든 천자께 청하여 세자와 대군을 놓아 보낸다 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기뻐하여 국문 밖으로 나와 기다리다 경업이 와서 울며 절하되 세자와 대군이 경험의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호황을 배우니 호황이 이르기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번엔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세자 대군과 그 다음에 호왕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은. 자, 경등을, 그러니까 세자와 대군을 말하는 겁니다. 인경업이 생사불구하고 구하여 돌아가려 하기로 내 경업에 충절해 감동해서 경등을 보내노니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 정을 표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서는 호황이 하는 의도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두 사람을 풀어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됐죠? 그때 풀어주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필요한 거 하나 줄 테니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호황의 제안에 대해서 세자와 대군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호황이 선물을 하나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니네 뭐 가져갈래? 이러고. 보세요. 세자는 뭐를 달라 그러고 대군은 뭐를 달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랬더니 세자는 뭐를 달라 그래요? 금과 은을 달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을 달라 그래요. 근데 대군은 뭐를 달라 그러냐면 잡혀온 사람들, 바로 조선의 인질들. 됐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자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대군은 조선의 인질들을 풀어주세요.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은 바라지 않아요. 조선의 인질들을 풀어주세요. 그렇지? 여기서 대군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바로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정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가 뭔지 알려줄게. 얘들아. 실제로 지금 왕이 누굽니까? 인조죠. 근데 인조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효령대군이에요. 알겠니? 근데 효령대군이 누구냐? 세자가 아니라 대군입니다. 복림대군. 실제로 소현세자는요. 실제 여기 나오는 소현세자는 죽어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받은 게 복림대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현세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소현세자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건 소현세자는 청나라와 계속 뭘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냐면 친교를 하자고 계속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돼. 이해가 됐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청나라를 배우고 청나라를 알아야 청나라를 뭐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말이었거든. 알겠니? 그런데 사대부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알겠니?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발상은 어때요? 오랑캐와 손잡는다? 특히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던 이 청나라와 손을 잡는다? 이거 말이 돼, 안 돼?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자를 조금 낮게 봅니다. 근데 복림대군은 뭘 하고자 했던 사람이냐? 효령대군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북벌론이었어요. 북벌을 정벌하자. 알겠니? 그러니까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자와 대군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겠니? 그렇지, 당연히 복림대군이지. 그러니까 이 소설의 설정에서도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알겠니? 세자는 금은을 달라 그러고. 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대신에 대군은 조선의 인질, 애민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더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 대군을 기특이 여기더라 이겁니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청나라 왕조차도 대군을 기특하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알겠지? 다음입니다. 경업이 세자와 대군을 메시고 나와 하직하거늘 세자와 대군이 울며 말하기를 장군의 덕택으로 고국에 돌아가거니와 장군을 두고 가니 마음이 어두운지라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바라건대 장군도 시 돌아오기를 바라노라 하니 경업이 대답하기를 하늘이 도와 세자와 대군이 고국에 돌아오시니 불승 자 만행이오나 모시고 가지 못하오니 가슴 아픔을 어찌 측량하오리까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상황은 알 것 같아, 그지? 임경업은 청나라에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자와 대군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가로되 장군과 동행하지 못하니 결혼함이 비할 데 없는지라 자, 중로에서 기다릴 것이니 속히 돌아옴을 주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로라고 하는 곳은 조선으로 돌아가는 길 중간쯤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자, 당신도 우리와 만나서 같이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내용은? 다음이죠. 하니 경험이 탄식함에 바라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바삐 가시면 신도 머지않아 갈 것이니 염려하지 마소서 학원을 세자와 대군이 경업과 이별하고 출발하여 백두산 아래 이르러 조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기를 이 말입니다. 자, 임장군이 아니었던들 우리를 위하여 만리타국에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 뉘 있으며 우리를 보내고 장군은 돌아오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 명천이 도와 쉬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세자와 대군이 백두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우리가 조금만 더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세자와 대군, 백두산에서의 세자와 대군, 그렇지? 여기에서의 세자와 대군.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무엇에 주목을 할 거냐면 바로 내면 심리에 주목을 할 거예요. 그치? 첫 번째는 자 얘들아 뭐 간단하게 갑시다. 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겠니? 너무 감격했겠지, 그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선 고국으로 돌아온 감동이 되겠죠. 고국으로 돌아온 그렇죠? 돌아온 이제 감격을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 임경업을 두고 왔어.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인 거지? 임경업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임경업에 대한 감사를 보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세 번째, 자 이제 임경업과 함께 돌아오지 못한 거에 대한 뭐가 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알겠지? 다시 말하면 청에 경업을 두고 온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자와 대군이 백두산에 느껴지는 얘기 속에 나타나는 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명천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중략하고요. 절정 2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절정 2의 내용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요거는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절정 2의 내용과 관련 지어서 보는데 우리가 영웅소설에서요. 요거 좀 기억합시다. 영웅소설의 실현을 좀 기억합시다. 됐지? 그러니까 영웅소설의 실현은 원래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집안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시련을 극복하는 거에서 영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죠? 큰 범위에서 한번 볼까요? 큰 범위에서 한번 보자면 나라를 위협하는 그 나라를 구해주는 데서 영웅의 모습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자 임경업전에서도 실현이 나타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두 가지 실현이 보여집니다. 첫째, 두 번째. 일단은 누구였죠? 앞에서 봤어요. 우리 실현이 되는 대상. 누구죠? 그쵸,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청나라가
바로 실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외세라고 얘기하죠.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 국가의 위기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알겠니? 바로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람들. 역적. 알겠니? 간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선 바로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김자점은 이 소설에서 실현을 주는 대상. 다시 말하면 역적이나 그 다음에 간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김자점은 실제 인물이라는 거 알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웅소설의 실현 그러면 결국에 이 임경업전의 실현이 될 것이고 그 김자점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나는 게 바로 절정 두 번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네, 한번 가봅시다. 이때 김자점의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생각을 한번 해봐봐. 병자호란 겪을 때 우리는 뭐를 느꼈냐면은 진짜 우리의 위정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뭐를 느꼈어? 무능력함을 느꼈거든. 알겠니? 그러면 보통 그 당시 위정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겠니? 얘들아. 자기네들의 선생님 잠깐만 볼까요? 잠깐만 볼까요? 무능력함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정말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어. 그럼 우리가 위정자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그렇지, 뭐 석고대죄 해야지.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할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런데 김자점은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이 혼란한 템을 타서 자기의 이익을 막 취합니다. 그 이익이라는 게 단순히 물질적인 이익보다는 자기가 이제 이 혼란을 틈타서 한 자리 좀 높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김자점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단 등장하는 사람 중에 절정 2에서 누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신인 바로 김자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됐어요? 이 김자점은 어떤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자,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일단은 병자호란 때도 위정자였기 때문에 아주 무능력한 그러한 위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됐지? 그리고 이 틈에 자기의 위세를 높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탐욕스러운 그러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지? 그리고 소설 전체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된다? 바로 시련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흔히 보면 반동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위세가 조정에 진동한지라 경업이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거늘 자점이 헤아리되 생각해보니 경업이 돌아오면 내게 이로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상께 주상하기를 이야기하기를 상이 누구냐? 임금입니다. 알겠지? 임금에게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자, 김자점의 입장에서는 이 무능력과 위정자, 탐욕스러운 위정자가 임경업이 돌아온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귀국하는 임경업이 귀국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국하는 임경업이 김자점 입장에서는 무엇의 대상이야? 바로 위협의 대상이야. 위협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임금에게 얘기해. 어떤 얘기하는지 잘 들어봐. 알았지? 잘 들어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이제 다시 말하면 임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업은 반신이라. 자, 그 내용을 잘 봅시다. 처음에 얘기하는 게 경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신이라고 얘기해요. 자, 반신이 뭐냐? 바로 나라를 배신한 신하입니다. 알겠지? 어떤 신하로 얘기를 했다고? 나라를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죠. 황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여 남경에 들어가, 남경이 이제 명나라의 수도입니다.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어요. 알겠죠? 명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서 우리 조선을 치고자 하다가 하늘이 무심하지 아니하사 북경에 잡히는, 북경은 청나라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됐지? 북경에 잡혀서 제 개교를 이루지 못함에 할 수 없이 세자와 대군을 청하여 보내고 이제 쫓아 나오니 어찌 이런 대역을 그저 둘이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반신이야. 왜 반신이냐? 경업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결탁해서 경업이 명나라와 결탁을 해서 뭐 하려고 했다? 조선을 침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라고 상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얘들 너무나 잘 알지. 이 내용은 뭡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업을 뭐 하는 거다? 모함하는 내용입니다. 모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자, 상은 어떻게 할까요? 읽어봅시다. 상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무슨 용고로 망고에 충신을 해하라느냐? 경업이 비록 과인을 해롭게 하여도 아무도 해치지 못하리라. 오케이. 자, 이런 모함이 먹혔어, 안 먹혔어? 안 먹혔지, 그지? 맞죠? 상은 다시 말하면 모함에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함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건 바로 인경업에 대한, 중요해. 인경업에 대한 임금의 무엇 때문이냐? 신뢰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모함이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자점이 자기 이제 임경업을 모함하려고 해서 임경업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됐니? 임금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 거죠. 이유는 임경업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시고 자점을 엄히 꾸짖어 나가라 하시니 자점이 나와 동료와 의논하기를 임경업이 의주에 오거든 역적으로 잡아오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경업을 모함하려다가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임경업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니까 우리 체포라는 말보다 임경업을 포박한다고 한번 해볼까? 알겠지? 잡으려고 합니다. 포박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자, 경업이 귀국하는 임경업이 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 김자점의 의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업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세웠던 계획이 뭐냐? 바로 경업을 임금에게 모함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의주에서 임경업을 포박하는, 체포하는, 잡는 그런 방법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더라 이때 경업이 데리고 갔던 격군과 그치? 그 다음에 호국 사신을 데리고 의주에 이르니 사자가 와서 이르되 장군이 반한다 하여 역죄로 잡아오라 하신다 하고 칼을 씌워 재촉하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실제로 이것이 계획이 일어나죠. 그래서 임경업을 뭐합니까? 포박하게 됩니다. 알겠니? 그런데요, 이때 누가 나오느냐? 의주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우리 장군이 만리타국에서 이제야 돌아오거늘 무슨 연고로 잡혀가는고 하거늘 경업이 말하되 모든 백성은 나의 형상을 보고 조금도 놀라지 말라. 나는 무죄히 잡혀가노라 하니 남녀노소 없이 모두 아무 연고를 모르고 슬퍼만 하더라. 경업이 새별령에 받아라 전의를 생각하고 격군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이 포박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로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이 장면에서는 바로 백성들의 슬픔이죠. 이건 뭐 간단한 거야. 슬픔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오히려 임경업이 잡혔는데 그 의주의 백성들은 모두 임경업을 잡혀가는 걸 보고 슬퍼하더라 이거죠. 그렇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백성들이 임경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얘기니?
한마디로 뭐야? 존경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의 슬픔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존경심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백성들의 존경심을 받는 모습에서 역시 임경업의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영웅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영웅적 면모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너희들이 부모 처지를 이별하고, 그러니까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로 갔다가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만리 타국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매 너희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까 하였더니 시운이 불행하여, 그 시운이 불행하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현재 잡혀 있어서 포박을 당해서, 알겠니? 시운이 불행하여 죽게 되매 다시 보기 어려우니 여등은 각각 돌아가 잘 있거라. 너희들은 각각 돌아가서 잘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함께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줍니다. 하니 그 다음입니다. 격군 등이 울며 말하기를 아무런 용고를 모르거니와 장군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쳤으니 설마 어떠하리요 과히 슬퍼 마소서 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더라. 경업이 삼각산을 우러러보며 슬퍼하며, 그때 삼각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되게 중요하거든. 삼각산이 뭐냐? 바로 북한산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산은 어디에 있어? 한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삼각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뭘 의미하게 되는 거냐면 고국. 알겠니? 나라.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임금. 알겠죠? 여기에서는 그 임경업의 충성된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지기를 이루지 못하고 애매하게 죽게 되니 뉘라서 신원하여 주리요.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죠. 하고 통곡하니 산천초목도 따라서 슬퍼하더라. 사실 임경업전은요, 고전 소설의 모습 중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 중에 잘 안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편집자적 논평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자적 논평이 뭔지 알죠? 잠깐만 선생님 볼까요? 이게 뭐예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게 뭐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자기의 생각을 작품 안에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말도 하는데 바로 산천초목이 모두 따라서 슬퍼하더라. 됐니? 이 부분이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에요. 여기서는 임경업의 억울함에 대해서 서술자가 슬픔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산천초목도 다 슬퍼하더라. 과장된 표현이 되겠죠. 그지? 됐니? 오케이. 자, 이제 절정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 내용 속에 이제 절정 3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경업이 온다는 소문이 나라에 전하여지니 상이 기뻐하여 승지로 하여금, 그러니까 승지가 이제 도승지 이런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왕의 비서 좀 되는 사람이야. 승지로 하여금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이 무사히 돌아오매 기쁘고 다행하여 즉시 보고 싶으나 먼 길을 왔으니 잘 쉬고 명일 다음 날 입시 들어오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그죠? 임경업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예요? 기뻐해요. 그죠? 하지만 좀 피곤할 테니까 내일 들어오라고 하세요. 나도 당장 보고 싶은데 우리 내일 봅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지금 임금이 김자점의 계책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상황에선 그렇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경업의 위협을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이죠. 하시니 승지가 자점이 두려워서 하교를 뭐하지 못해? 전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임경업의 위험을 한번 접근해 보면 임경업의 지금 이 위기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자 상은 이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임금은 알아 몰라? 몰라. 그렇지.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승지, 그러니까 비서. 이 사람은 알아 몰라. 이 사람 알아 몰라. 이 사람 알아.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무서워? 누구에 대한 무서움? 그렇지. 김자점에 대한 무서움. 김자점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임금이 명령을 내렸는데 일개 신하 하나가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김자점이라는 요 인물이 지금 현재 어떻다라는 얘기니? 권세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승지도 무서워할 정도로 아주 높은 권력을 쥐고 있다. 위세를 가지고 있다. 위세가 아주 높다는 얘기야. 그 다음 볼게요. 그럴수록 임경업의 위험은 더욱더 커지겠죠. 자, 경업이 생각하되, 자, 나라에 친임하시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요. 계속 말하잖아. 이 사람은 충정이 최고라고. 알겠니? 자기는 죽어도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세자와 대군이 내일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하여 주야로 번민하여 목이 말라 물을 구하나 옥절이 물을 주지 아니하니 이는 자점의 흉계로 옥절들에게 분부한 때문이라 이 말인 거예요. 잡혀 있는 상황에서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 의해서? 김자점에 의해서죠. 경업이 이러한 형편을 보고 탄식하여 이르기를 옥절들까지도 나를 미워하니 이는 필시 하늘이 나를 죽게 하심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임경업은 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렇지 임경업의 대응을 보자면 자신의 위기에서 죽음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임경업은. 근데 그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임경업은 여기에서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가봅니다. 하더니 다음날 상이 임금이 정자하시고 승전 내시 한 사람을 보내어 임경업을 부르시니 여전히 모르고 있죠. 그 사람 또한 자점에 동치라. 같은 편이란 얘기입니다. 자, 자칫 죽을 줄 알고 주저하니라. 이때 마침 전옥 관원이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에게 일러 가로되 장군을 역적으로 잡아 전옥에 가둔 것은 모두 자점의 모계이니 그대는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바로 전옥 여기서 중요한 거죠. 죽음을 각오했는데 누가 등장하느냐? 전옥 관원이 등장합니다. 그렇지. 자, 요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까지 임경업은 자, 김차점이 가지고 있는 흉계에 의해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죠. 그죠? 근데 이때 전옥관원이 하는 역할이 바로 임경업에게 진실, 그죠? 임경업에게 진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사실을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겠지? 이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자점의 흉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됐지? 그 흉계 때문에 자신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하니 경업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인 줄 알고 불숭통하나요. 바로 몸을 날려 입궐하여. 됐지? 주상께 배웠고 관을 벗고 청제하오되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방가와 친히 붙들려고 하시와 문득 청제함을 보고 깜짝 놀라시어 가로되. 청제라고 하는 게 뭐냐? 죄를 청하는 겁니다. 절 죽여주세요 이거야. 근데 임금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놀랍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임경업 네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청제를 하느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전옥관원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경업은 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누구와 만나게 되죠? 임경업과 바로 임금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임경업의 청제가 먼저 나오죠. 청제는 죄를 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금의 내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황함이죠. 그 다음 볼게요. 경이 만리 타국에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매 반가운 마음 금하지 못하나 원로의 고생이 많아서 이제야 보게 되니 안타깝거늘 하물며 청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말하라 하심으로 경업이 돈수 사제하여 말씀 여쭙기를 소신이 야, 요 부분은 좀 중요해. 그러니까 임경업이 청제를 하잖아 지금 얘들아. 이 청제의 내용이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왜? 이 청제에는 뭐가 드러나냐면 임경업의 성격과 그 다음에 청제를 하는 의도, 자,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겠지? 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봅시다. 소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 가옵다가 중로에서 도망하였는 바 그 죄는 만사 무석이오나 대명과 명나라와 합심하여 호국을 쳐서 호왕의 머리를 베어 병자년 원수를 갚고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자 일단 이거 중요해. 김자점의 우리가 모함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임경업이 누구랑 손을 잡아요? 명나라랑 손잡죠. 그래서 김자점이 얘기한 건 누구를 치려고 했다는 거죠? 조선을 치려고 했다는 게 김자점의 흉계였어요. 모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게 이겁니다. 명나라와 결탁한 이유입니다. 명나라와 결탁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청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침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됐니? 이거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청나라를 왜 명나라와 함께 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바로 병자호란의 치욕, 병자년의 치욕을 갚기 위한 그러한 의도겠죠. 역시 영웅적인 면모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의도가 있는데 세자와 대군을 모셔오고자 하였더니 간악 무리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 갔었다가 천행으로 돌아오더니 의주서부터 잡아 올리라 하고 목에 칼을 씌워 끌려 올라오니 아무 까닭을 몰라 망극하옵기를 이기지 못하고 전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다시 천안 임금의 얼굴을 배우니 비록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실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자신이 지금 현재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연을 임금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김자점이 했던 얘기, 흉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실을 말해주는 게 전달하는 게 포인트고요. 알겠니? 두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는지라 상이 들으시고 매우 놀라시어. 자, 조신에게, 그러니까 조정의 벼슬을 말하는 거, 조정에서 벼슬을 살이하는 신하에게 알아 올리도록 명하니 자점이 할 일 없이 도망치지 못하고 들어와 상께 아뢰기를 경업이 역신 이옵기로 잡아가두고 품달하고자 하였나이다.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랬더니 경업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이르기를
이 몹쓸 역정놈아 내 벼슬이 높고 국록이 족하거늘 무엇이 더 부족하여 찬역할 마음을 두어 나를 죽이느냐라고 이제 꾸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점이 묵묵무언이거늘 상이 진노하여 꾸짖기를 경업은 삼국의 유명한 장수여 또한 청고 충신이라 너희 놈이 무슨 뜻으로 주기를 하느냐 이는 반드시 부동을 깨함이라 하시고 자점과 그의 하수인들을 모조리 금부에 가두도록 하고 경업은 나가라고 하시어 자점이 경업과 함께 나오다가 무사에게 분부하여 경업을 치라 하니 무사들이 달려들어 경업을 무수히 난타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되자 전옥에 가두고 자점은 금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업이 청제를 했어요. 그래서 상이 명령했던 게 뭐냐면 김자점을 뭐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김자점을 가두어라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김자점의 사람들이 임경업을 치게 됩니다. 알겠지? 마지막 구절 볼까요?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임경업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 임경업전이 가지고 있는 고전소설의 내용과 좀 사뭇 다른 거. 보편적인 성격과 다른 거. 결말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비극적인 결말이라고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임경업의 헌신을 본 왕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하게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짚고 이제 작품 좀 넘어갈게요. 사실은 얘들아 이건데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이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사실 선생님이 임경업전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임경업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알겠지? 임경업전에 한계가 있는데 내가 앞에서 설명했죠. 한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친명, 배청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좀 한계예요. 친명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 거?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오로지 청나라를 어떻게만 생각하는 거? 배척하는 겁니다. 알겠니? 다시 말하면 친명은 한족이 세운 나라,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다음에 배청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니까 얘를 배척한다는 거거든. 물론 역사의 사실로 보자면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가 명나라야. 맞지? 그리고 자, 명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후금에다가 어떻게 군사를 보내기, 그러니까 명나라가 후금을 쳐들어갈 때 우리의 군사들도 보내려고 한 것도 그런 거고. 그치? 결국에 그것 때문에 후금이었던 청나라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병자호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치? 근데 여기에는 뿌리 깊은 뭐가 있느냐? 중화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족만을 위대한 민족으로 보는. 알겠니? 그런 한계가 좀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건 학교에서 언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로 언급이 안 되니까 그냥 알아두시도록 합시다. 알겠지? 임경업전의 핵심은 임경업의 영웅적인 묘소와 그 다음에 임경업의 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한 장 넘겨봅시다. 학습활동 갑니다.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알겠니?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학습활동 3번에 나오는 내용을 좀 봅시다. 보면은 여기에 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또 다른 소설이 나옵니다. 바로 뭐냐? 간단하게 나오는 박시전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임경업전과 그 다음에 박시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알겠니? 그러니까 두 작품의 비교, 대조, 그러니까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서 박시전을 좀 볼 텐데요. 일단 박시전에서 박씨라는 인물이 영웅입니다. 박씨가 누구라고요, 얘들아? 영웅이라고요. 근데 박씨는 바로 여성 영웅. 또 하나 더 있어요. 박씨는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알겠니? 허구적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임경업전은 실제 사건의 실존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갔다면 박시전은 허구적 인물이 어디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실제 사건에 개입을 하게 돼요. 사건에 개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병자호란에서.
알겠지? 이거 기억해 두세요. 다시. 임경업전은 어떻다고요? 실존 인물에 대한 얘기고. 근데 박시전은 실제 병자호란에 허구적인 인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데 여성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여성 영웅으로 굳이 설정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가 아니라 뭐예요? 전부 남자죠. 근데 병자호란을 겪었다는 건 곧 뭐 위정자들의 무능력함도 볼 수 있지만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무능력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죠? 남성에 대한. 그렇지. 그래서 여성 영웅을 설정한 거는 바로 무능력한, 그렇죠? 무능력한 남성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이 반영이 되어서 박시전에서 여성 영웅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자, 임경업전에서는 정기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현실적인 요소? 없죠. 그런데 박시전에서는 바로 정기성을 사용합니다. 이 정기성, 비현실적인 걸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 바로 박씨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영웅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기성을 사용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박씨가 뭐 하냐면 도수를 부려요. 알겠지?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얘들아, 잠깐 선생님 잠깐만 보자. 우리 정리 한번 해보자. 임경업전은요, 사실은 실제 인물이잖아. 그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올 수 없어?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근데 박 씨는 허구적인 인물이고, 알겠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어떤 무능력한 남성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도수를 부리는 설정을 해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지? 그리고 물론 공통점은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적 상흥, 치욕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족적 뭐를 주기 위해서야? 보상심리나 대리만족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는 두 작품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나와 있는 부분 잠깐만 봅시다. 박 씨가 옴념을 들이고 좌수에 옥화선을 지고 불을 붙이니 화광이 호진이 뭐냐면 청나라 군대입니다. 알겠지? 청나라 군대를 충돌하여 호진 장졸이 항호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 씨가 뭐 했어 얘들아? 도술로 불을 지른 거야. 그랬더니 청나라 군대가 싹 다 죽어버린 거야. 다 죽어버린 거야.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는 그 정기적인 요소가 나타나죠. 용골대가 할 일 없어요. 용골대는 실제 인물입니다. 청나라의 장수예요. 용골대는. 실존 인물입니다. 알았지? 이런 박 씨의 모습을 보고 용골대가 뭐 할까요? 뭐 해야 우리가 막 보상심리 대리만족이 막 느껴질까? 용골대가 어떻게 해야 돼? 야, 니네가 청나라 장수라고 생각해봐. 씨발 어떤 애가 와가지고 불을 존나 질렀어. 도술 한 번에. 그럼 어때 니들은? 겁나 쫄리지 그지? 그지? 용골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한테 보상심리가 나올 거 아니겠니? 자 볼까?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자와 대군 있지 얘들아? 그러니까 병자호란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이미 겪고 난 다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화친을 했어. 세자와 대군을 데려가고 있어. 자 하니 대공을 세웠건을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 어디서 여자가 시험을 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아니리요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세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한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청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용골대가. 근데 누구를 데려가냐면 세자 대군 데려가고 왕대비 데려가고 왕대비가 누구냐? 왕의 엄마. 그리고 세상 여자들을 다 데려가는 거야.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데려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자 봐봐. 실제로 왕대비를 안 데려가. 실제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왕대비는 인질이 아니었어. 근데 박시전이라는 소설에서는 왜 왕대비를 인질로 설정을 했느냐가 중요해. 알겠지? 이건 허구거든. 왜 그랬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박씨가 개화를 시켜 몸종이에요. 예를 시켜서 외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 지국을 침범하거니와. 그렇지?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했다 이거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을.
그리고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박씨가 자 너희가 감히 은혜를 입었던 우리나라를 침범한 건 잘못이야. 그러니까 왕대비 놓고 가. 이 설정이야. 요걸 때 어떻게 하겠어? 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장수가 실제 박씨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알겠니? 들음으로써 박씨의 영웅적인 면모를 더욱더 부각시켜 주는 거죠.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 노말라 하며 혹 진욕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러하려거든 내 제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를 일어나면 모진 비 천지 뒤덮게 하며 음풍이 불며 백설이 날리며 얼음이 얼어 혹은 중 말 발이 땅에 붙어 촌보를 옮기지 못하여 역시 도술로 또 위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왕대비를 놓고 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건지 알겠지?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바로 임경업전과 박시전이었습니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 열심히 하시면 아마 득점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요.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광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